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서울경제 TV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암호화폐 시장 전담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반등이 와서 이제 85,000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 행복한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사람들이 막 전화 밤에 와서 이제 SEC 소송 철회가 이제 밤 10시쯤 났거든요. 속보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러면서 전화 많이 왔는데 일단 그 이야기도 이따가 좀 자세히 나눠드릴 거고 그래, 일단은 이제 XRP가 그 지금 9%, 그 10%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을 좀 끌어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다시 오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시장 마켓캡은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죠. 2,000달러 선을 회복해 준 게 사실 2,000 깨지면은 굉장히 큰 낙폭을 좀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일단 비트도 85,000 이렇게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솔라나 코인도 많이 올라줬고 도지 코인도 올랐고 지금 밈 코인 관련해서도 그 밈 코인 지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가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파이코인은 이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파이코인이 그 일주일 동안 3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많이 올라왔고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뉴스들 저랑 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게 그럼 시장 왜 올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XRP 소송 영향이 있었고 FMC 회의 영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의 그 상관계 수가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 뉴욕 증시 상승이 좀 이끌었었는데 이게 우리가 FMC 회의 그 결과치를 보면서 시장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얼마나 있냐 이렇게 딱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그 미국 FMC 회의 결과와 금리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과 다소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공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서 상관관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과 암호화폐가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금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FMC 회의도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이 결정됐을 때 시장 반응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였고 SNS에 또 관련 언급이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결 상황이었을 때는 크게 영향도는 없고 이 인하 상황이었을 때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유동성에 관한 시그널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상승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 개수인데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이 FMC 회의와의 좀 상관관계인데 여기 상관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치솟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뭐 이렇게 미비할 정도의 영향도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랑도 이제 어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금리 동결 때만의 반응은 좀 달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FMC 회의 끝나고 트럼프가 본인 SNS에 또 금리 내려라 이런 말을 시사하는 또 글을 짤막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그 연준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이제 트럼프의 의도가 또 나왔구나 이런 또 시장의 해석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이제 우리와 같은 유동성 자산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점도표인데,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내 몇 번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점도표상으로 12월 달 점도표랑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파월이 약간 달래주기식의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를 좀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어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었던 거는 그 XRP가 이제 XRP 소송을 리플이죠, XRP SEC가 철회를 한 그 사건이 이제 시장을 굉장히 크게 펌핑으로 이끌렸었고, 단기간에 한 14%까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브래드 갈라우스가 막 언론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간밤에.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는데, 네, 브래드 갈라우스는 이제 XRP 현물 ETF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내다봤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올 하반기 미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는 이 ETF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항소 취하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했대요. SEC의 소송 취하는 리플레스와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승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XRP가 증권으로 간주가 돼버리면은 위험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바라봤던 문제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됐고, 확실히 정말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도 보고 이번 시즌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은 바이든 행정부 때였고, 이번 시즌은 트럼프 행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불장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상승은 있는데, 그 안에서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색깔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EC의 많은 행보들을 제가 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도 정말 확실히 스탠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XRP가 현물 ETF로 또 승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또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져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XRP 막 가격 100달러까지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고,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20달러 뭐 이렇게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은 있기는 한데, 뭐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상승의 제한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상승했다가 다시금 조정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은 이제 현물 ETF가 계속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117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이게 11거래 연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1거래 연속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게 지금은 1170만 달러인데 7300만 달러까지 유출됐던 적이 있었고, 4600까지 유출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1100달러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화는 아니고 연속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그래도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수급과 직접적인 영향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입 유출량 데이터는 매일매일은 체크하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치, 뭐 2주치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한 가지 분석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블루밍비트에 있는 칼럼 같은 건데요. 알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물론 이제 간밤에 반등은 했지만 폭락이 너무나 많았었던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의 폭락은 그 트럼프의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급이 공식적으로 없었다. 물론 이제 SNS를 통해서는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제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을 포함한 전략 준비금을 내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7일 날
그 딱 발표를 했었을 때 포함된 거는 비트코인뿐만이었죠. 그래서 고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정부 차원의 선호랑은 좀 무관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으로 우리가 어떤 호재를 좀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그리고 초크포인트 2.0 해제, 그 규제 변화 가능성들이 이제 알트코인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다시 이끌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지난 13일 날 스테이블 코인 육성하는 그 법안 자체는 은행위원회 투표에서 18대 6으로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상원 전체 표결만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통과가 되면 좋은데, 이제 보아인즈는 아마 2개월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달돼서 이제 서명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그 서류가 이제 트럼프 방으로 갑니다. 그럼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서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아마 빠르면 2달 내에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서명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뭐가 좋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코인 아니냐?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디파이와 온체인 금융의 핵심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고 알트코인에 관한 활용성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신뢰도랑 자금 유입 개선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는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의 호재인 그런 소식이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고요. 주기영 대표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따른 알트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주목을 했고, 일단 알트코인으로의 자산 전환이 최근엔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금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최근 시장은.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거래소 자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활발해질 거고, 이게 자금 회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입성하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 때도, 뭐 어떤 기관이 투자를 할 때도 비트코인만 샀던 그런 투자자들도 요 알트코인도 사볼까? 요것도 한번 조금 담아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자금 회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재매수하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의 자금 회전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육성이 되면은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원래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알트코인의 호재로 조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ETF 그것도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만약에 알트코인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그 알트코인들을 해당 알트코인들을 올린다 이런 건 아니고, 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각 가상 자산마다 좀 다르게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 현물 ETF 승인은 알트코인의 분명한 호재인데 그 효과는 코인별로 천차만별일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실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트와 이더의 현물 ETF에 관한 거래량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더리움 승인됐었을 때도 이더리움 가격 펌핑을 엄청 기대했는데, 물론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거의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해보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당장 지금 비축자산에 알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알트 시즌에 관해서 너무 실망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향후에 나올 만한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조금 열어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장 해석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헤드라인으로 걸리고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트럼프랑 기조가 막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끔 더한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향후에 알트코인 비축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스콧 베센트는 그 트럼프 그 약간 복사본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발언들, 비슷한 기조로 항상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온차인 지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솔라나가 주요 지지 구간이 94에서 10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 하락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실현 가격 분포 지표에 따르면은 94에서 100달러 구간에서 2,100만 솔라나가 집중이 됐대요. 이게 총 공급량의 3.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상에 나온 분석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솔라나 강한 저항 구간이 135에서 144달러 선이었어요. 근데 이때 총 공급량의 5%의 다량의 물량이 있는 만큼 매도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지 글래스노드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대 집중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한 민코인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NB 체인과 BNB 기반의 민코인 발행 플랫폼인 포닷밈의 온체인 지표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BNB 기반의 밈코인 열풍이 아직 지속 중이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닷밈의 24시간 거래량이 4,074만 달러로 전체 네트워크 중에 2위를 차지했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인 펌프닷펀의 일일 거래량이 무려 5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흥행한 밈코인 대부분이 포닷밈에서 출시가 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솔라나 밈코인 열풍이 있었을 때 펌프닷펀은 업계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포닷민이 펌프닷펀에 비할 정도로 큰 건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관련 지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밈코인 지표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 볼륨 자체가. 그래서 그 BNB 기반의 밈코인 이제 열풍은 아직 시장에서 식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또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암호화폐 이야기 다양하게 저도 최대한 최근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또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 얘기는 별거 없는데. 아니요,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교육부를 폐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고요. 행정명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연방교육부를 폐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에 다 교육부가 있는데 이 연방제의 교육부를 다 없애라고 지금 교육부에 이제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두 가지 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은 보수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는데 대학은 지원금을 안 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립대에는 지원금을 안 주면 어렵고요. 사립대도 지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존스 홉스킨 때나 아니면 하버드대조차도 지원금을 지금 못 줘서 직원을 새롭게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당수의 어떤 보수화된 어떤 그런 분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게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콜롬비아 대학도 4억 달러 정도 기부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DEI 정책을 다 폐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커리큘럼도 다 바꾸고 있고 입학 제도도 다 바꾸고 있으면서 아시아계나 아니면 유색인종계들이 입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쪽 장학제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커리큘럼도 다 없애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그 유색인종 의사들이 있는데 이 의사가 심장을 하고 되게 전문입니다. 이분이 심장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약간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구진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연구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펜실베니아 이제 수영팀에 그 지원금이 삭제됐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해서 여성 참가를 못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트랜스젠더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모든 제도나 지원금이 삭제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일단 대학은 그렇게 해서 보수화시키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수화된 쪽은 더욱 보수화되고 있고 아예 이제 보수화되지 않는 쪽은 사실 민주당 쪽이 강세인 지역은 또 주 단위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나라 단위에서 주는 지원금들이 또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연방 정부 지원금은 이제 연방 정부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트랙을 써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입학 쪽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한국화됩니다. 입학이 교육 제도가 한국하고 약간 서열화되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약간 보수화되거나 약간 이렇게 서열화 DEI나 이렇게 평등화가 안 되고 입학 제도가 이제 서열화되잖아요. 그럼 한국이랑 비슷해집니다. 성적 순으로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이렇게 되면 입학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한국하고 비슷하게 되거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이랑 비슷하게 이제 미국이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까지 왔던 요렇게 하면 교육 제도가 달라지면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나오는 건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러니까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지금 자르고 있는 약간 배를 가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돈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연방교육부 폐지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연방행정처에서 교육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보수층의 이제 반교육 정서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 기부금이나 이런 돈을 빈곤층이나 나머지 층들에게 나누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게 모두 게 다 이제 정치적인 것 같아요.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약간 요런 것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왜 이런 정책이 더 가속화되느냐 하면 트럼프가 재선이 없습니다. 이번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이번 번까지 할 수 있죠. 예, 두 번까지는 이번이 두 번째니까 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집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많이 다 하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요 업적을 남기고 지지층을 결승한 다음에 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자신이 이제 밀어주고자 하는 지지층들에게 요거를 이제 지지해주고자 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육 개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방 정부의 이제 공립학교 지원금을 10% 줄이고 주 정부의 어떤 권한을 이양해서 이제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모든 게 다 이제 표와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의 모든 정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공립교육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백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의회의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53대 47로 약간 공화당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한 부분인데 교육에 관해서는 공화당 쪽도 약간 트럼프 정책에 약간 반기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소식을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좀 있는데 나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9개월 만에 돌아왔죠. 귀환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278일 만에 귀환했는데 혹시 이분들도 이제 수당이 있어요. 예. 달나라나 우주를 가도 수당이 있는데 혹시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이 나사 근데 비행사들 연봉? 일단 목숨 수당이 있으니까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거 없습니다. 초과 위험 수당, 주말 수당, 휴일 근무 없습니다. 어. 참고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윌리엄스와 윌모란 이 두 분은 음. 공식적으로 출장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음. 분이 그쪽으로 갔은 건 일단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그분이 글로 간 건 출장이에요. 출장. 그 일주일간 출장을 가신 거예요. 우주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출장 가신 거예요. 못 돌아올 수도 네. 있는데요. 정부 공무원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위험 수당, 휴일 근무 및 주말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출장 가신 거예요. 글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에 따라서 그래서 공식 출장 중으로 이제 간주됐고 그 연봉이 이분이 이제 나사 출장에 의해서 15만 2천 달러 우리나라 2억 원 정도 되세요. 2억 원 정도 되는데 연방 공무원 등급이 이분이 이제 G14에서 15등급 정도 돼서 엔지니어 과학자급의 이제 급여 수준인데 출장비 마찬가지로 이분이 5달러입니다. 하루에 5달러예요. 5달러 출장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6,700원 정도 되는데요. 너무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286일 동안 192만 원을 수령하셨다. 야,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논란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클레이튼 앤더슨이 이제 152일 동안 1,600만 원을 이제 하루에 이분은 하루 동안 1.2달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요. 이제 요분이 이제 그렇게 수정했다고 하고 이제 기본 경비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나사에서 부담합니다. 우주선, 교통비, 식비, 우주식, 숙박비를 나사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아. 일비만 주는 겁니다. 출장비 쓸 곳이 없고 일일 출장비가 약간 모호해서 이제 기본 경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급여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고 위험 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골 근육도 이런 게 이제 감소되고 재진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당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민간에 가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인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JFK 암살 기록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없답니다. 이제 노출이 됐는데 아예 새로운 소식이 없고 오히려 1970년대 그 CIA 요원들의 이제 사회보장제도 번호가 노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요 번호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노출해서 이게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해서 욕을 좀 먹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뭐 횡령한 소식도 있고요. 2억 얼마를 횡령한 소식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사설이 긴 것 같아서 바로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재밌고 따끈따끈했어요. 자, 네. 구글이 특이한 걸 내놨습니다. 어린이 구글 월렛 결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희한한 걸 내놨네요. 구글이 특정 국가에서 어린이 구글 월렛 사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겠다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 동의하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부모가 결제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부 국가에서 먼저 도입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이제 원래는 이게 어린이들이 월렛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쿠폰 같은 걸 사가지고 결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했냐고 봤더니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데 결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및 디지털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정 금액 이상의 결제 기능을 이제 차단이 또 가능하다면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실시간으로 자녀 결제를 하기 위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만큼만 써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이제 금융 시스템을 미리 볼 네네네.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뭐 디지털 지갑에 대한 연령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 확보를 위한 게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습관이라는 게 디지털은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계속 구글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현금 사회로 이동하면 청소년들이 이제 안전한 결정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청소년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킹의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놨다.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곧 들어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구글이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우리나라 들어올 것 같으니 이런 개발자분들은 요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제 AI 생성 저작권을 등록 불가라고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뭘 만드는 건 좋지만 AI가 원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저작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AI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거는 좀 애매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저작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사고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뭐 수익을 내는 거라거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향후에. 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것도 제가 애매한데 AI로 목소리를 뭔가를 내는 것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이 AI가 생성한 시가 있어요. AI가 쓴 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은 미국 저작권이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AI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뭘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포토샵처럼 우리가 쓰거나 뭐 우리가 이 기계를 AI를 이용해서 뭐 완전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천적으로 얘한테 맡겨서 너가 이제 시를 써봐. 네가 뭘 만들어봐. 이걸 가지고 창작을 했다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연설문 하나 작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연설문을 창작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연설문에 어떤 키워드를 넣은 부분을 창작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키워드를 넣지 않고 원천적으로 다른 부분을 창작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조작을 어디까지 해줬나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록을 불가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의 창작성이라 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간의 개입 없이 독창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개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논의의 부분에서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이것도 AI한테 물어봤거든요. AI한테 이 부분을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창작 과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거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AI가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하면 인간의 창작, 그러니까 예로 든 게 뭐냐면 AI가 음악의 기초 베델을 생성하고 사람이 편곡 가사를 붙인 경우 이거는 창작물로 보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생성을 초안을 인간이 수정하고 최종 출판한, 그러니까 AI가 초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초벌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AI가 스스로 완성한 소설을 집필한 경우, 그리고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미술 작품을 생성한 경우, 그러니까 그려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고 나서 인간이 상당수 많이 고친 경우,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상당수 많이 고친 경우가 몇 프로냐? 예, 이것도 궁금합니다. 애매하네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퍼센테이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고친 걸 퍼센테이지. 예, 이거 애매하네요. 퍼센테이지를 20%냐 10%냐 뭐 15%냐 이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것도 논란이 되겠다. 자, LG가 XR 확장 현실에 대한 제품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타, 애플, 삼성 등이 이제 XR을 성장시키면서 LG도 향후에 이제 복귀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을 중단했고, XR기가 이제 AR, VR, MR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추얼 이건 몰라요. 리얼리티라고 이제 가상 현실 같은 거. 아, 이거 안 팔리나 보다. 예, 잘 안 돼서 출하를 철회했고요. 하지만 R&D는 계속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철수한데 R&D는 연구는 계속 하겠다. 연구는 하지만 판매는 네.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음. 발은 한 발은 들어놓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 개발은 하지만 제품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업 전략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제 테크노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약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메타나 애플 같이 메타나 애플은 제품을 글라스 같은 걸 내놓고 있거든요. 계속 사실 삼성도 사실은 약간 뒤치적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쪽은 계속 이런 제품들을 계속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 얘기했는데 하드웨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런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되게 같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하드웨어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AI 쪽, 이게 AI로는 약간 관계가 좀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AI가 이제 가는데 특히 XR은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 AI 쪽 산업이랑 연관이 많은데 하드웨어 AI 산업이 정말 성공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특히나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실패한 케이스 AI 산업 중에 오죽했으면 애플의 그 뭐죠? 그 안경 쓰는 게 뭐죠? 그게? 글라스 그 이런 오라이 아니 뭐 뭔데 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게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 잘 나간 애플이. 예. 그리고 이제 요 핀 꽂는 게 하나 있고 어쨌든 하드웨어가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뭐지? 그 아마존도 알렉사도 업그레이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드웨어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업그레이드 거의. 그리고 왜냐면 거의 모바일로 거의 다 여기 이거를 활용한 걸로 하지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는 다 소프트웨어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실패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실패하면 오죽하면 샘 얼트먼도 투자해서 실패할 정도입니다. 이게. 예. 하드웨어는 오히려 관문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샘 올트먼도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게 있는데 오랄이라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눈으로만 시신경으로 하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그 자기 하는 그 시신경으로 하는 그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관문 정도로 워터 게이트 정도로만 활용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AI 어떤 그런
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고 XR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 AI 디스플레이어 요쪽 R&D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애플하고 메타 글래스 쪽이 제일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글라스 쪽하고 요쪽이 사실 빅테크 쪽이 제일 앞서가고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그쪽이 있고 그쪽 서비스가 있으면서 뭔가가 AI 쪽에 어떤 그런 언어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땐 삼성이나 저희 LG 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단순히 이걸로만 해선 힘듭니다. 그쪽이 같이 AI 언어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AI 쪽에 이거 사실 뭐 XR이나 이쪽은 아니지만 AR 쪽으로 음성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XR 쪽은 그거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XR, VR 쪽은 아니지만 AR 쪽으로 XR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AR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진이나 그동안 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클로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동안 지금 업그레이드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누구도 그렇고 다. 그렇네요. 예. 힘듭니다. 그만큼.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 후퇴 완전 철수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 생태계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생태계는 쉬리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잘 안 있는, 써요. 예, 안 쓰게 되는. 네. 예. 잘 안 사실은 씁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텍스트에 대한 VR, 그러니까 텍스트에 의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발달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가더라도 음성이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뭔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 글로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만약 LG가 하실 거면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을 하셔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을 입도 선명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를 LG가 큰 기업이 할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보셨다가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을 보셨다가 이런 기업들을 입도 선명하신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아래 하시는 게 오히려 잘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좀 버라이즌이 이제 구글을 픽셀 9이라고 이제 캠프 기종이거든요. 그 겔 S25 사용자들에게 위성 메시징을 무료로 이제 한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은 9이 없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버라이즌이 구글 픽셀 핸드폰이에요. 갤럭시 S25도 이제 핸드폰 미국에 싸게 팝니다. 우리나라도 훨씬 쌉니다. 무료로 뿌리기도 했어 옛날에. 근데 이제 시리즈를 위성 메시지를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요. 긴급 서비스나 셀룰러 신호가 없는데 셀룰러 신호가 안 잡히면 위성으로 바로 쏴줘요. 메시지. 전화는 안 되지만 이걸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를 이거 이제 버라이즌에 가입을 하시면 버라이즌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데거든요. AT&T 같은 약간 이제 라이벌인데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나 T-모바일 같은 데도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계획 중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요걸 하고 있고요. 애플은 아이폰 14부터 위성 메시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제공을 지금 2년 지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버라이즌은 계속 평생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 가시면 가입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네,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써보시라고. 꼭 한번 가보시라고 미국. 내년에 이제 저희 이제 젠스당도 한번 가서 26년에 한번 가서 저도 꼭 데리고 가세요. 한번 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네. 3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GTC 2016. 네. 2016 한번 가서 저희도 보시고 추첨해서 저희 좀 보고 선물 좀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받으셔야죠 저희.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작동 원리는 스마트폰이 인공위성에 또는 이제 네트워크 메시지를 전송하면 기존 셀룰러 네트워크 대신에 위성 통신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신호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성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이제 이게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저민 리스폰스라고 이제 위성 긴급 구조의 이제 위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ASS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위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될 것 같고요. 기존 5G 사각지대를 이제 보완해 줄 것 같고 농촌이나 오지나 해양 지역 그리고 미래에는 뭐
여러 가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나 이런 기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이나 항공 같은데 멀리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제 중국 갈 때 배를 타고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갈 때 배를 타시면 이게 한 중간쯤 가시면 이 신호가 끊겨요. 아, 근데 이런 거 쓰시면 이제 계속 메시지는 주고 받을 수 있으신 거죠. 좋네요. 네, 그리고 네. TV도 끊깁니다. 중간쯤 가시면.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네. 저는 배를 타봐서 아는데 파도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심합니다. 예. 힘듭니다. 예. 저는 옛날 장나라랑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오. 너무 힘들어서 장나라가 파도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음. 비행기를 못 타요. 아.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중국 진출할 때 배로 꼭 가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사담이 너무 많았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S 블랙록 XAI가 협력해서 30조 구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X가 또 펀딩을 했더라. 10억 달러 펀딩을 또 했더라고요. 그거 뭐 소식이 또 X는 돈 너무 많이 꺼머시더라고요. 미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을 거대 자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MS와 블랙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손을 잡고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300조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 출범을 했고 아마 지금 소식이 많이 나왔을 텐데 최대 1,000억 달러, 135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 미친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일부 자금은 파트너국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와 이제 G 비노버와 협력해서 AI 센터를 이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손을 잡는 이유는 AI가 치열한 구도에서 이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예정이고 독자적인 AI 모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기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샘 알트만하고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엔비디아하고 머스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뭔가 또 합종 연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합종 연행하면서 엔비디아, 머스크, X 이렇게 하고 이제 MS와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지 않을까요? 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제 지금 프로젝트가 보면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AIP라고 해서 이제 요 블랙록하고 이제 요 XAI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0억 달러고 여기는 또 이제 500억 달러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파트너십에서 돈을 뭐 크게 모으고 있는 이게 있습니다. 좀 아마존하고 또 조만간 이쪽이 또 모이지 않을까? 구글하고 이쪽도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쪽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렇게 연합군이 합종 삼국지가 열리지 않을까? AI 삼국지 예상 메타 이렇게 한번 네.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가열화될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죠. 네. 이건 뭐 적도 없고 동지도 없는 세상이네요. 보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유럽 연합이 겁도 없이 지금 또 건드리고 있네. 애플과 구글을. 네.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건드렸습니다. 반독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시정하라 이런 겁니다. 애플하고 대표적인 구글을 건드리고 있고요. EU의 요구사항은 이제 집행위원장이 애플이 iOS 서드 파티 연결한 기기를 호환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서 폐쇄적 생태계를 좀 더 열어라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사 기기를 이제 연동하지 않고 원래 폐쇄적이거든요. 애플이 이 부분을 이제 열라는 거고 구글은 검색 과정에서 이제 자사를 먼저 노출한다니까 둘 다 독점적인 거를 이용해서 열어주지 않는다는데 이걸 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되는 게 아마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독점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메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광고 지배력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셋 다 지금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다 지켜보고 있어서 이게 두 가이드라인 이후에 나머지 세 곳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이게 아마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주인공이시니까요. 저희 아닙니다. 랩소디의 랩소디 주인 주인공은 제 코인입니다. 지분을 자꾸 코인, 뺏어가지고 우리 코인이다, 본부장님 코인. 네. 사람들이 저 언제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랩소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HLB그룹의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수령하며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HLB그룹은 향후 빠른 대응을 예고하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HLB그룹은 21일 미국 FDA로부터 자사의 가남 1차 치료제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보완 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 이번 CRL이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에 대한 내용임을 전했습니다. 이번 CRL은 지난해 5월 받았던 첫 번째 CRL과는 달리 캄렐리주맙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관련 사항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HLB 측은 미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협력해 빠르게 FDA와 접촉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회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 소식에 주주분들께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유한양행의 폐암약 렉라자에 이어 국산 항암 신약으로 두 번째 FDA 승인을 기대했던 중요한 후보였습니다. HLB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지적된 사안은 경미한 부분이라 판단되었고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CMC 문제가 유일한 이슈인 만큼 빠르게 FDA와의 미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HLB는 FDA의 신약 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FDA는 새로운 심사 기일을 설정해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재실사나 서류 심사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해외 지상방산, 조선해양, 해양 방산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분야에 톱티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 중 1조 6천억 원은 현지 공장 설립 등 해외 지상방산 거점 투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호주 조선사의 인수 등 방위산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상증자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재관, 정현승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해외 시장 확대와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호주 조선사 인수에 8천억 원을 배정해 미국 내 군함 신조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증권의 변용진 연구원도 현지화와 인수합병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이번 투자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 등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은 회사의 손익과 현금 흐름이 최근 급격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은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증자를 택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투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인 주가 급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방위산업 사업 확대와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